이 수행뿐만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명상을 어떻게 적용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일상적인 삶에서의 수행이 무엇인지 참 알기 쉽게 많이 이제 이렇게 적어 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또 너무 훌륭하신 분을 이 자리에서 같이 모시고 예. 특강을 듣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네, 모두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그 마음을 공부해야 행복하다라는 MPPT 마음 공부라는 책을 이렇게 내서 저도 지금 읽고 있거든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강의 한번 들어보시고 네, 나중에 책도 한번 구입하셔서 읽으시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김정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네, 김정호 교수님 마이크 부탁드릴게요. 네,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그 명상, 마음수행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제목은 아마 일상에서의 명상 실천법인데요. 제가 그냥 일상의 마음수행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상이라는 말이 좀 너무 넓게 쓰여가지고요. 저는 좀 명상이라는 말을 조금 좁은 의미로 좀 더 좀 정밀하게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마음 수행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아마 요청하신 것이 마음 수행에 대한 일상에서의 마음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 방금 드린 대로 이 용어, 수행에 있어서의 용어의 좀 혼란, 그걸 좀 정리하는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의 마음 수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 이메일이고요. 요거는 제 블로그고, 그럼 저 유튜브도 합니다. 그래서 MPPT 마음 공부라고 치시면 제가 좀 올려놓은 그 영상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음 수행 파트입니다. 마음 수행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이제 마인드 컬티베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저한테 무슨 수락이 자꾸 뜨는데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네, 저는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명상이라고 쓰시는 좀 넓은 의미의 명상을 마음 수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마음 수행은 이렇게 정의 내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2020년도에 마음 챙긴 긍정심리 훈련 워크북에서 좀 소개한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마음 수행이란 마음 기술, 마음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관리하는 능력, 마인드 스킬을 양성하는 훈련이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용어로도 씁니다. 자기를 조절한다, 셀프 레귤레이션. 자기 관리한다, 셀프 매니지먼트. 마음 조절한다, 마인드 레귤레이션. 마음 관리한다, 마인드 매니지먼트.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쓰는 이런 것에 해당되는 능력, 이런 능력을 이제 양성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명상 그러면 비운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생각을 비우는 그런 전형적인 명상, 그런 수행, 명상 수행뿐만 아니라 욕구 생각을 사용하는 수행도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제가 좀 강조하는 긍정심리의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깊이 숙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명상은 그 중에 그런 마음을 이해하고 다루는 수행법 중에 하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적으로는 마음을 수양하는 방법들은 모두 마음을 다루는 능력을 양성하는 방법들이고요. 마음 수행법이라는 용어로 묶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현대 심리 교육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심리 치료법, 심리 상담법도 저는 마음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CBT에서 인지행동 치료에서의 여러 가지 인지적인 기법, 행동 기법,
또 액트, 수용 전념 치료, DBT, 변증법적 행동 치료, 또 MBCT, 마음챙김에 기반한 인지 치료, 이런 데서는 여러 가지 그 심리 교육에 해당하는 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결국은 내담자 혹은 환자로 하여금 자기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것은 그 마음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 정의에 들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행법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행복하자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단순한 행복이 아니라 성장을 통한 행복. 이 성장에 대한 정의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장을 통한 행복. 그래야 진정한 행복이고 일시적인 행복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복이 되겠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양에서는 마음 수행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특히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또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넓게 보면은 깨달음도 일종의 이제 긍정 심리에서는 자기 내면의 포텐셜리티를 개화한다 이런 것으로 포함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또 마음 수행을 통해서 조금 어려움에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치유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고 또 이러한 마음 수행이 결국 예방도 갖고 오게 되겠죠. 행복 이런 걸 통해서 건강을 증진함으로써 그렇지 않았더라면은 몸과 마음에 질병이 올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간 게 조금 넘어갔나요? 너무 넘어갔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갔군요. 제가 2시부터 3시 반까지죠. 가급적이면 3시까지 발표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과 질의응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마음 수행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이란 것은 아침에 김한석 회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행에서는 박조건보다는 안조건의 변화에 더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징이기도 하고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만 안조건의 변화를 통해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며 안조건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행에는 크게 나누면 명상수행, 이것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만 마음을 쉰다, 명상, 쉬는 기술이죠. 또 마음을 본다, 보는 기술이죠.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또 명상하면서 내 마음을 보게 되면은 명상하면서 마음챙김하는 게 되기 때문에 마음챙김 명상 수행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여러 가지 마음을 사용하는 특히 욕구와 생각을 내리고 비우고 쉬는 그런 명상이 아니라 욕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감사 수행, 자비 수행. 자비 수행은 대표적인 긍정심리 수행이죠. 우리의 욕구를 비우는 게 아니라 욕구를 내는 거죠. 그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강한 동기입니다. 그 욕구를 강화시키는 수행이죠. 그래서 수행은 특히 욕구 생각을 사용하는 긍정심리 수행의 경우에 자칫하게 되면 이게 수행인가 아니면 세속적인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 건가 헷갈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탐진치, craving, hatred, ignorance, 탐진치를 키우면 수행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부자가 되는 명상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심상법이죠. 그래서 그 생각을 사용하는 긍정심리의 기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것을 긍정심리의 기법, 수행법으로 보지 않는 이유는 이것은 우리의 탐진치를 키우는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도인들이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람이 부자 되는 이러한 그 심상법을 쓴다면은 그거는 탐진치를 오히려 키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심상법은 그 수행법으로 분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자비심상법은 그 우리 인지작용을 사용해서 건강한 동기, 그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는 건강한 자비심의 동기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비수행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이런 수행법 중에 또 흑마술도 있다 그래요. 그 남을 좀 고통스럽게 하는 건데 이런 것은 수행법이라 부를 수 없겠죠. 즉 탐진치를 키우면 수행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행을 하게 되면 내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이러한 수행은 결국은 나를 아는 수행, 나를 알고 나를 다루는 능력을 증진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식, 자기 객관화, 혹은 메타인지라는 말도 씁니다만 이런 능력을 증진하는 거죠. 이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에 대한 이해 능력도 증진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 있는, 다룰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양성한다. 이 과정에 보게 되면 내 내면의 건강한 동기, 건강한 인지,
확립하고 양성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더불어 사는 삶, 온전한 행복을 가지고 온다고 봅니다. 오늘의 화두가 우리 사회 속에서의 수행 아니겠습니까? 사회 속에서 수행이 자칫하게 되면은 자기 내면만 어떤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걸로 그치다 보면 사회 전체는 우리가 등한히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자기 이해를 바르게 하다 보면 건강한 동기를 확립하고 건강한 동기를 양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더불어 사는 삶, 우리 인간들이 좀 더 평화롭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도 갖고 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사회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의 그 수행이라고 할 때, 내 내면이 건강하게 변화할 때 사회가 그때 진정으로 사회가 건강하게 변화하지 않을까. 저는 혁명을 통해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아름다워지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다고 믿기보다는 우리 개인 각자가 아름다워질 때에 사회 전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수행법을 조금 이제 전통적인 수행법의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동양에서는 지관행이라고 했습니다. 지관행. 그래서 지는 멈출 지자죠. 이것이 현대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면 명상에 딱 맞는 개념입니다. 명상이죠. 그것은 주의로, 어텐션으로 표현하면 그 bear attention입니다. 탑다운 프로세싱을 쉬는 거죠. 욕구 생각을 넣지 않습니다. 판단을 넣지 않습니다. 평가를 넣지 않습니다. 추론을 넣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경험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멈출 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 경험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이제 명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법이 있는데요. 관법에는 두 종류 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요즘 사람들은 지관 수행 그럴 때 지는 삼았다고 관은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뭐 틀리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엄밀히 들어가게 되면 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 사띠의 의미, 그 마음 챙김의 의미로서의 관이 있습니다.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나를 보는 거죠. 나를 보는 메타가 들어가야 마음 챙김입니다. 그 특별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스페셜 어텐션이죠. 스페셜 카인드 오브 어텐션이죠. 그 베어 하면 한데 메타가 함께 들어가는 베어 메타 어텐션. 그 이러한 그 관법이 있습니다. 관법 1, 혹은 제가 이름 붙이기를 여실관법이다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똑같은 관법으로 한자로도 똑같이 쓰니까요. 두 번째 관법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 사띠 수행이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이 두 번째 관투, 제가 자제관법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이 관법이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은 자비관 할 때, 자비관은 마음 챙김의 관자는 아닙니다. 그것은 긍정심리의 관법입니다.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볼 정도가 되려면 수행력이 굉장히 높아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대로 볼 수 있는 건데, 물론 수행으로 관법을 수행할 때는 건강하게 보는 거죠. 어디에 고착되지 않고 닫혀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보는 것이 또 포함됩니다. 그래서 묵상법, 심상법, 이러한 그 욕구 생각을 쓰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의 관법이 그 욕구 생각을 내려놓고 경험하는 것, 나를 보는 거라면, 이 자제관법은 욕구 생각을 적극적으로 쓰면서 나와 세상을 보는 겁니다. 아마 엘렌 랭거의 마음 챙김은 이 관법 2에 좀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맥락, 다양한 관점으로 어떤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훈련으로 볼 수 있을까 말이죠. 그래서 뭐 자비관은 상당히 긍정적인데, 백골관이나 부정관, 부처님 당시에 가르쳤던 관법입니다. 이 관법은 있는 그대로 보는 사띠의 관법이 아니고, 이것은 특정한 방법으로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선택을 해가지고 그 우리 인간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특성의, 지금의 특성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죽고 썩어가는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습을 이제 미리 마음으로 그 인지작용을 통해서 그걸 느껴보는 거죠. 심상법을 통해서. 물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뭐 묘지에 가서 실제로
그 썩어가는 모습을 관찰한다고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우리의 심상법을 활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젊은 비구들에게는 꽤 도움이 됐을 거예요. 젊은 비구가 성적인 욕구가 크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이러한 백골관, 부정관의 수행은 아마 성적 욕구를 다스리는데 꽤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작용이 있었죠. 자살자가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 인간에 대한 혐오가, 몸에 대한 혐오가 커지다 보니까 자살자가 늘어나서 부처님이 그 방법을 좀 이제 그만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관법들, 또 무상관, 이 무상함을 보게 하는 그런 관법, 이건 전부 다 특정한 방식으로 보는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관법은 크게 나누면은 두 개다.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관법. 또 하나는 자유자재로 보는, 관자재할 때 자재, 자유자재로 보는 자재관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긍정심리의 관법들이 주로 이 관투, 자재관법, 자비수행 같은 거, 자비기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죽음에 대한 묵상이라든지 또 감사에 대한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의 인지작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긍정심리의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법은 마음챙김 명상, 마음챙김과 명상 함께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행입니다. 행. 단순히 그 멈추고 바라보고 또 관법으로만 특별하게 보는 자비관만 하는 게 아니라 자비행을 해야죠. 그래서 이 행법은 전통적인 수행법, 전통적인 지관행 수행법에서 중요합니다. 뭐 스님들이 만행을 하는 것도 그렇게 하나의 그 행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요. 특히 대승불교에서 많이 발달한 보살행, 보살의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는 아침에 김한석 회장님도 말씀하셨던 사회적인 그러한 그 수행이 사회적인 어떤 의미를 갖게 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수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앉아가지고 호흡만 바라보는 게 수행이 아니고 실제로 이런 보살의 행을 할 수 있는 긍정심리의 수행을 하는 이것이 살아있는 수행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수행에 대한 말씀을 길게 드린 이유는 명상을 너무 좁게 그냥 호흡만 바라본다든지 뭐 이러한 그 생각을 비우고 하나의 그 호흡 감각에만 집중한다든지 이런 것만을 그 수행으로 알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명상은 좀 어떤 하나의 바운더리고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수행이다. 이 수행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되고 또 불교적으로 표현한다면 깨달음을 간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엘렌 양의 얘기고요.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거.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수행법들이 명상, 마음챙김, 긍정심리의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통합한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있고 기독교에도 있고 또 인도의 요가 전통에도 있습니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또 윗바사나하고 마음챙김하고 또 같이 쓰는 분들도 꽤 많아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학자라서 그런지 좀 명료하게 정의 내려가는 걸 좋아합니다. 마음챙김은 원천 기술입니다. 스페셜 카인드 오브 어텐션이에요. 주의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독특한 마음 기술이죠. 독특한 주의 방법이고 윗바사나는 수행법이다. 수행법. 특히 남방불교 국가에서 발달한 수행법이다. 근데 이 윗바사나를 들여다보시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남방불교 국가마다 좀 달라요. 또 버마, 미얀마 다르고 태국 다르고 라오스, 캄보디아도 다르고요. 또 같은 미얀마 내에서도 수행센터마다 또 수행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MBSR처럼 사띠를 가지고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김을 가지고 그것을 원천 기술로 해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는 좀 불교적인 교리, 불교적인 수행 체계를 좀 합한 그 기본은 이제 사띠, 마음챙김이고요. 그래서 만든 남방불교에서의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여러분 잘 알다시피 MBSR도 프로그램이죠. 마음챙김이 기반해서 뭐 요가도 집어넣고 뭐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해서 바디 스캔도 집어넣고 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사띠, 마음챙김을 넣은 프로그램. 또 그렇게 보면 MBCT도 마찬가지고요. 또 액트 역시 CBT적인 거에다가 마음챙김을 넣은 거고 또 DBT 역시 마찬가지죠. 마음챙김적인 요소를 가지고 이 CBT와 함께하는 거니까요. 뭐 MBRP, 그러니까 마음챙김 기반 중독 재발 예방 프로그램도 있고요.
또 통합적 부부 행동 치료도 있고, 또 제가 만든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도 넓게 보면 또 마음챙김에 기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MPPT라고 부릅니다. 이거 역시 마음챙김이라는 그 원천 기술을 중요하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그 원천 기술과 프로그램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마음챙김과 윗바사나의 구분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왜 그 명상, 이 마음 수행이 좀 헷갈려졌냐면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왜 명상이라는 개념이 헷갈려졌느냐? 이거는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자들 간에도 지금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개념이 하나로 정의가 안 되는 거야. 이것저것 막 섞여 있어갖고. 그 이유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양에서 메디테이션 그러면 이제 라틴어로 메디타리, 이게 의미하는 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폰더한다. 깊게 생각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깊게 묵상하잖아요. 묵묵히 생각하는 거예요. 비우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분들 중에 명상을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지만 대표적인 기독교 국가인 미국, 이 서양에서도 이 마음챙김 이런 명상을 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그런 경향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명상은 이제 비운다는 거예요. 이게 비우니까 이 욕구 생각을 비워버리니까 잡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매우 드문 일이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이 명상이라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메디테이션인 것은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게 성경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또 바오로의 말씀을 깊게 묵상해요. 좋은 수행법이에요. 좋은 수행법입니다. 그건 저는 긍정심리의 수행법으로 봅니다. 왜? 생각을 사용하거든요. 우리의 인지작용을, 그거는 개나 소는 할 수 없어요. 인간이 생각 때문에 고통받지만 생각을 잘 활용함으로써 묵묵히 생각하는 묵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깊이 내 마음에 담음으로써 내가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동양에 이제 수행법들이 들어옵니다. 동양 사람들도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신부님이나 목사님들이나 뭐 이렇게 수도하는 분들이 묵묵히 성경 말씀 묵상한 거랑 같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동양의 저 사람들도 메디테이션 하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동양의 메디테이션은 이 불교권에서는 바와나라고 합니다. 바와나. 이 바와나라고 하는 것은 이 영어로 표현하면 development, cultivating, producing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 마인드 컬티베이션, 마음 수행이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 마음을 수행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수행하는 거에 보면 찌따 바와나, 까이야 바와나, 메따 바와나, 빠냐 바와나, 삼마디 바와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수행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넓은 의미의 수행이죠, 수행.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의 이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 묵묵히 고요히 생각하는 여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이것저것 막 죽도 밥도 안 되게 그냥 막 섞여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명상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조금 골치 아파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컨템플레이티브 사이언스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화면이 좀 늦게 넘어가는군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런 오남용이 생긴 게 이 명상이라는 말을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을 또 근대 일본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전에는 동양권에 명상이라는 말이 없었죠. 수행한다, 마음 수행 이런 말은 있었지만 명상이라는 말은 근대 일본 사람들이 메디테이션을 번역한 거예요. 근데 메디테이션 개념 자체가 지금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한다는 깊게 고요히 생각하는 거에다가 동양의 다양한 수행법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한마디로 메디테이션을 해버리니까 동양에서는 넓은 의미의 마인드 컬티베이션인데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온갖 것이 명상이에요. 심지어 부자 되는 명상, 학원 명상, 성공 명상, 다이어트 명상, 뭐 저녁에 눈 감고 가만히 자기 삶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도 명상, 다 명상이라 그래요. 글쓰기도 명상이라 그래요. 그럼 명상은 뭔가요? 명상 아닌 건 뭔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행 속에 이것도 뭐냐면 이 마인드 컨템플레이티브 사이언스에서
이 broader than meditation, 이 좀 명상보다도 좀 넓은 의미로 좀 쓰려고 하는데 이것도 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말로 마음 수행 그렇게 하고 메디테이션, 마인드풀니스, 포지티브 인터벤션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마음 수행을 연구하는데 상당히 혼선이 줄지 않을까. 또 교육하고 배우는데도 혼선이 줄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교육 연구 이슈가 있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 수행이라는 용어에다가 명상을 넣고 마음 챙김을 넣고 또 때로는 명상과 마음 챙김 함께하는 마음 챙김 명상을 넣고 또 다양한 자비관, 뭐 감사 수행, 또 죽음 묵상 등 다양한 그 긍정 심리의 기법들을 또 이 명상 수행 마음 수행 속에 넣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치 지금 명상이라는 용어는 마치 어린아이들이 소를 보고 큰 개다 하는 것 비슷해요. 그 아이가 개라는 말을 배웠어요. 멍멍이 배웠어. 아, 개는 사람과 달리 네 발로 다니고 뭐 이렇게 생긴 거구나. 시골 할머니 댁에 갔더니 소가 있는데 이건 개랑 비슷한데 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자기가 아는 개념 내에서 큰 개다. 이게 아시밀레이션 동화죠. 이제 새로운 그 스키마를 만들어서 소라는 것을 이제 새로 범주를 나눠야죠. 그래서 동물이 있고 그 밑에 또 뭐 개가 있고 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상 마음챙김의 개념을 마음 수행이라는 큰 체계 속에서 보면은 훨씬 수행의 개념이 넓어지고 우리 마음 공부의 그 여지가 융통성이 넓어집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만이 수행이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살행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멋진 수행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 수행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습관적으로 우리가 오랫동안 명상이라는 말을 써오고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서양의 메디테이션을 번역해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적으로 마음 수행법이란 것을 쭉 전통적으로 내려왔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중간에 명상이라는 말을 미국에서 서양에서 들여왔단 말이에요. 이 들여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죠. 말씀 나오자면은 이 자비도 그래요. 자비도 동양권에서는 자와 비가 구분할 수 없다. 자심이 있는 곳에 당연히 비심이 있고 비심이 있으면 자심이 있지. 그래서 자와 비를 구분하지 않아요. 메타와 까르나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 당연히 자비죠.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또 자, 비, 히, 사 구분해가지고 자, 메타, 비, 까루나 이러다 보니까 이제 뭐 번역이 막 헷갈려지고 동양에서는 이미 더 문화적으로 발달을 해서 자와 비 나눌 수 없어. 사실 여러분 그 셀프 컴패션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에 컴패션만 있습니까? 까루나만 있어요? 메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화적으로 수행적으로 더 앞선 나라인데 거꾸로 서양에서 용어를 들여다보니까 헷갈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갖고 국어를 좀 오염시키고 있어요. 국어에서 자기 연민은 나쁜 개념이거든요. 자기 연민에 빠진다는 개념인데 그 번역을 자기 연민이라고 하는 바람에 이 국어가 헷갈릴 정도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좀 우리가 이 교육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이 좀 반성해야 할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지관행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아까 선생님들께 소개해드린 그 책 마음을 공부해 행복하다에서 또 한번 정리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수행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 30분 이제 그 용어 정리 문제를 좀 길게 다뤘고요. 이제는 그 일상생활에서 그럼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는 이제 MPPT 체계 속에서 마음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MPPT 마음 공부입니다. MPPT는 그래서 크게 나는 마음 지식과 마음 기술인데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 지혜를 기르고 행복과 성장의 삶을 산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를 좀 도식적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 긍정심리, 마음챙김 긍정심리 훈련, Mindfulness and Positive Psychology Training, MPPT 약자입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마음 지식, 내 마음이 이렇게 작용하는구나.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적 영양 제한성, 마음사 이론. 이건 하나하나 오늘 다룰 수는 없겠죠. 옛날에 한번 다룬 적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즘 뭐 금융문맹이라는 말 있죠. 금융문맹. 요즘 자본주의 시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아마 우리 수행하는 사람들은 좀 금융 문맹에 속할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반드시는 아닙니다만. 근데 저는 이것보다도 우리 모든 인류가 준 문제가 심리 문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심리 문명 속에 산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마음은 당연히 아는 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교육에도 빠져 있어요. 마음의 내용 공부가. 저는 언젠가는 이 학교에 마음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기를 바래요. 아이들 교과서 열면, 책가방 열면 국어책, 수학책, 뭐 사회책 나오듯이 거기 마음이라는 책이 나오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의 고통과 행복이 우리의 동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잘 몰라요. 그냥 밖에서만 오는 줄 알아요. 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없구나, 고통이 없구나, 행복도 물론 없구나, 내 욕구가 중요하구나. 그거 잘 몰라요. 이거 심리문맹 상태예요. 심리문맹. 우리가 또 구성주의도 잘 몰라요. 그냥 우리가 바깥의 것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는 줄 알아요. 아, 김 부장이 못 돼가지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바깥만을 중시해요. 물론 좀 양보를 해서 적어도 50%는 바깥이 있지만 또 50%는 내가 관여한다. 만든다. 만든다는 거죠. 내 경험은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이게 좀 안타깝죠. 물론 이제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심리학적으로 다 이론적으로 서포트 되는 것들입니다. 또 정보 처리 용량 제한성 이것도 잘 몰라요. 우리 마음은 무한히 크지만 우리의 마음의 그 무대라고 할 수 있는 의식 공간은 작다. 우리 보통 왜 그 작업 기억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 잘 몰라요. 왜 모르냐? 우리가 이런 정보 처리 용량을 극복하기 위해서 진화적으로 말이죠. 맥락적인 처리를 해요. 어떤 장소에 맞는 기억이 떠올라. 박조건의 맥락에 따라서 그 맞는 기억이 떠올라서 잘 처리하게 해. 그래야 정보 처리 용량 제한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또 하나의 맥락이 뭐냐면 안의 맥락. 안의 맥락이 뭐죠? 대표적인 게 우리 기분입니다. 정서. 그래서 기분 일치성 효과가 있잖아요. 기분 일치성. 이거 잘 몰라요, 우리가. 우리가 화가 나면요. 화와 관련된 기억이 잘 떠올라요. 또 그런 생각만 하게 되죠. 그래서 남편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남편이 잘해줬던 기억 분명히 어딘가 있을 겁니다. 떠오르나요? 안 떠올라요. 우리 작업 기억에 남편이 나에게 잘못해준 게 5, 6개만 있어도 한 4개만 넘어가도 벌써 꽉 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럴 때 판단을 한다면 나중에 후회할 판단하게 되겠죠. 뭐 남편과의 관계뿐이겠습니까?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게 인간의 정보 처리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정보 처리의 특성을 잘 몰라요.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내가 화가 났을 때, 내가 불안할 때, 내가 우울할 때 그때 드는 생각을 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에 속지 마세요. 마음에 속지 마라. 이것도 중요한 수행자들은 수행한다면 뭐 그렇게 거창하게 뭐 어디 산속에 들어간만이 수행이 아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수행한다면 수행자가 다른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잘 살게 좀 밀도 있는 삶의 질이 좋은 삶을 살겠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알아야죠. 내 마음에 속지 말아야죠. 내가 지금 화가 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좀 불안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좀 우울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럴 줄 알고 물러날 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속지 않고요.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됐거든요. 우리 속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보, 다양한 정보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아는 것이 마음 수행에 중요합니다. 다리 꼬고 앉아갖고 호흡만 바라보는 게 수행은 아닙니다. 이러한 우리 마음의 기초적인 지식을 알고 이걸 머리로만 안다고 되는 일은 아니죠. 자꾸 까먹잖아요. 일상생활에서. 잊지 않고 염려불망. 마음 수행의 핵심은, 마음 공부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음 사이론입니다. 이것도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보니까 뭐 IFS라든지 뭐 그 밖에 그 자비중심 치료하시는 분 등등 보면은 기본적으로 마음을 여러 존재로 나눠서 봐요. 사실 뭐 프로이드도 크게 보면은 마음 사이론을 볼 수 있죠.
이고, 이드, 슈퍼 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나누니까 말이죠. 마음사회 이론에서는 한마디로 마음은 사회다. 마음은 사회다. 무슨 사회?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여러 나들이 사는 사회다. 내 안에는 여러 나들이 산다. 믿어지시나요? 잘 돌아보십시오. 마음 챙김 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내가 하나가 아니구나. 굉장히 다양한 나들이 있구나. 각각의 나마다 사용하는 목소리도 달라요. 사용하는 얼굴 표정도 다르고요. 사용하는 근육도 다를 거예요. 이 정도로. 사용하는 욕구 생각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실 이 마음사 이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마음 챙김도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이렇게 그 검열이 일어나서 마음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마음사 이론을 받아들이면 나의 부끄러운 나, 못난 나, 못된 나 다 n분의 1이잖아요. 나를 하나로만 규정하려고 하니까 걔네들을 모른 척 하려고 그러고, 그럼 걔네들이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노인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홍길동처럼 반란 일으킬지 모르죠. 그래서 마음 사회를 잘 이해할 때에 마음 챙김의 수행도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이거 비단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러한 마음 지식에 대해서 좀 알아서 금융 문맹만이 아니라 심리 문맹에서 좀 벗어나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이런 좀 교육을 좀 해야겠죠. 마음에 대한 교육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로 마음을 다스리는 기술을 이제 배워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명상, 마음 챙김, 긍정 심리고요. 지금 요거는 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봐야겠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마음 기술을 이렇게 도식적으로 표현하면은 마음이 있죠. 요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쉰다, 명상, 마음을 본다, 마음 챙김, 마음을 쓴다, 긍정심리, 이렇게 이해하고 외우기도 편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요 명상은 마음 중에서 욕구 생각이죠. 욕구 생각을 쉬는 겁니다. 혹은 멈춘다, 비운다, 내려놓는다, 이런 용어도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긍정 심리는 욕구 생각을 적극적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EJ죠. EJ, 이열, 치열 방법이죠. 앞에 선생님 말씀대로면 뭐 이독, 치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아까 관법으로 나누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관법 제가 설명드렸죠. 그래서 마음챙김은 그 관법 1, 여실관법이고요. 긍정심리는 관법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법이 있죠. 긍정심리는 관법과 행법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음챙김 여실관법, 긍정심리의 관법 2, 자제관법. 요 밑에 이제 묵묵히 생각하는 묵상법이 있고요. 우리의 심상작용을 최대한 심상화시키는 기법, 심상법을 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뭐 성경이나 혹은 또 뭐 금강경 사국에 좋은 거 많죠? 이러한 것들을 묵묵히 묵상하는 거. 그거를 가만히 생각하면요. 그 의미가 내 마음에 마치 음식을 여러 번 씹게 되면 거기서 깊은 맛이 우러나는 것처럼 그 좋은 말씀들이 우리 내부에 이제 스며들게 되죠. 그래서 비우는 명상, 집법 명상만이 아니라 이런 좋은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묵묵히 생각을 사용하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마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 말씀이나 금강경 사국에나 이런 것들을 뭐 넓은 의미로 저는 웰빙인지라고 합니다. 웰빙을 만드는 생각, 이런 것들 주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말씀만이 아니라 그림도 될 수 있고 동영상도 될 수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 랩에서는 이 문장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이런 웰빙 인지를 일으키는 웰빙 인지 그 문장들을 일상생활에서 묵상하게 하는 거.
요즘은 앱도 만들어서 실험도 했습니다. 그래서 앱으로 그런 문장을 자꾸 돌아보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웰빙 수치를 높여주는 그런 그 실증 연구들을 많이 우리 랩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웰빙 인지 묵상법이요, 감사 묵상, 또 이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수용의 묵상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이건 뒤에 한번 또 다루겠습니다. 묵상법. 그다음에 심상법으로는 자비 기원이 있고 최상의 자기 기법, 베스트 파서블 셀프, BTS가 아니라 BPS입니다. 베스트 파서블 셀프 기법 등이 여기 속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법, 명상에는 대표적으로 개방형 명상이 있고요. 줌아웃이죠. 줌아웃 방법이고, 이 집중형 명상은 줌인 방법입니다. 줌인 방법. 그러니까 저는 명상 지도할 때 이제 개방형부터 해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문득 이렇게 보니까 색깔이 들어오고 모양이 들어오고 소리가 들어오고 냄새가 들어오고 뺨에 바람이 닿고 이런 자연스럽게 이 감각에 줄 두다 보니까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돼 있잖아요. 감각이 이렇게 쓱쓱쓱쓱 들어오니까 욕구 생각은 슬슬슬슬 빠지는 거죠. 욕구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하얀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대부분 실패하잖아요. 생각 안 하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이 감각으로 쓱쓱쓱쓱 이 정보 처리 용량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게 좀 장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하는 단점도 있습니다만 이게 작기 때문에 다루기가 매니지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감각을 들여오는 이제 개방형 명상, 그래서 오감 명상, 또 제가 강조하는 게 이게 행위 명상입니다. 이게 저는 일상의 수행에서 저는 넘버원을 치라 그러면 행위 명상입니다. 왜? 따로 시간 낼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3번은 적어도 이를 닦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현대인이라면 거의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하잖아요. 2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식사하죠. 또 걷죠. 청소하죠. 설거지하죠. 그럴 때 생각 필요 있습니까? 너무도 익숙해서 생각 필요 없잖아요. 생각 필요 없는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따로 무슨 템플스테이 안 가도 됩니다. 생활 속에서 내가 설거지할 때 설거지만 합니다. 설거지의 감각을 온전히 느낍니다. 그러면 설거지 감각이 쭉 들어오면 잡생각이 사라지죠. 이런저런 생각들, 근심 걱정이, 후회 원망이 빠져나가게 되죠. 마음의 평화. 그래서 그 개방 명상으로 오감 명상, 행위 명상. 이 오감 명상은 심리 치료에서는 그 그라운딩 기법으로 많이 써요. 그 그라운딩 기법이 오감 명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감각의 주의를 보내니까 감각이 들어오니까 자연스럽게 욕구 생각이 빠지고 그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죠. 그다음에 집중형은 이제 줌인한 거죠. 그러니까 주의의 범위가 좁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 하나 찍어놓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학생들 지도해 보니까 그저 중학생들이었는데 점 명상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점 하나 딱 찍어놓고 이렇게 점 하나 딱 찍어놓고 보게 하는 거예요. 그 호흡 명상보다도 더 잘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점 명상 혹은 뭐 호흡 명상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속한다고 할 수 있죠. 몸 명상도 속할 수 있고요. 걷기 명상은 2가지 다 가능합니다. 걷기 명상은 그 개방형 명상을 할 수 있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개방형 걷기 명상 하십시오. 그러나 뭐 템플스테이 갔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남방 스님들처럼 든다 간다 내려놓는다 뭐 이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발바닥에만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그 집중형으로 걷기 명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교통사고 나기 딱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하실 때는 그 집중형 걷기 명상하지 마시고요. 개방형 걷기 명상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의를 열고 다 보고 들으시면서 걸으시면서 욕구 생각 내려놓고 지금 있는 그대로 여기를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기본 수행 말씀드렸고 이제 뒤에 좀 긍정 심리 수행을 좀 많이 말씀드리겠죠. 네, 요거는 이제 통합형을 말씀드린 거고요. 수행과 주의, 요거 수행과 주의 설명하다 보면 또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알아차림, 마음 챙김 헷갈리거든요. 알아차림은 어웨어니스예요. 마음 챙김은 스페셜 카인드 오브 어텐션이고요. 어텐션을 하면 행위죠. 멘탈 액트죠. 그러면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익스피리언스, 서브젝트 익스피리언스가 생기는 거죠. 그런 관계입니다. 어텐션, 어웨어니스. 어텐션을 하면은 그 수반하죠.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알아차림은 그냥 어웨어니스고, 마음 챙김이 알아차림이 되려면 마음 챙김이란 독특한 그 스페셜 카인드 오브 어텐션을 하면 상위주의, 순수한 상위주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순수한 상위 알아차림을 하게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명상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방식의 거고요. 좀 아까 보여드렸던 감각과 욕구 생각의 관계고요. 명상의 유형 방금 설명드렸습니다. 줌아웃 개방형 명상, 줌인 집중형 명상. 그다음 마음 챙김은 내 마음이 고요할 때도 나를 볼 수 있죠. 내 마음이 막 혼란스러울 때도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은, 명상은 제가 분류하는 걸로 하면 명상은 아닙니다. 고요한 상태에서도 내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 명상. 스트레스 때도 볼 수 있어요. 스트레스 마음 챙김. 기쁠 때도 웰빙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웰빙 마음 챙김. 그러니까 마음 챙김은 그 명상하고는 좀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보는 겁니다. 무엇을? 나를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우리 동양에서는 자신반조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을. 볼펜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봅니다. 건포도를 보는 게 아니라 건포도를 경험하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메타입니다. 메타. 배어해줘. 배어해야 되는데 메타입니다. 단순히 메타하면 안 돼요. 단순히 메타하는 사람 중에는 병리적인 사람도 많아요. 건강한 사람은 메타 잘 안 해요. 불건강한 사람들이 괜히 자기 봐요. 그래서 복잡한 생각하죠. 자칫하게 되면은 그건 메타 어텐션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마음 챙김은 배어 메타 어텐션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구분했고요. 이게 이제 구분이 헷갈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카바진의 마음 챙김 명상에 paying attention인데, attention의 한 방법이죠. 마인드풀리스는 주의 하나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present moment 좋습니다. non-judgmentally 좋습니다. 이게 bear attention이죠. bear attention이에요. 근데 이 bear attention을 내 마음을 본다는 것이 들어있진 않아요. 그냥 bear attention이 있고, 나를 보는 bear attention이면 bear meta attention인데, 이게 분명하게 정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카바진의 정의에서도 명상과 마음 챙김이 구분이 안 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제가 마음사 이론을 꽤 강조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도해 본 바로는, 또 제 제자들이 또 프로그램 수행하면서 보고를 받아보면 사람들이 마음사 이론에서 굉장히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 보면은 뭐 자존감이 낮다 그런 분들 많잖아요. 근데 마음사 이론을 가만히 공부하면 그런 것부터 좀 해방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열어나가 있구나. 내 안에 못난 나도 있을 수 있지. 그래서 실제로 뭐 우울해가지고 상담을 많이 받던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마음사 이론을 알고 나니까 내 안에 그렇지 n분의 1이지 내 안에 이렇게 못난 나 있을 수 있지라고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그렇게 인정이 됐더니 내 안에 제법 괜찮은 나들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상담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마음사 이론을 깊이 말하자면 묵상한 거죠. 일종의 긍정심리 기법이죠. 공부한 거죠. 인간은 사유하는 동물이에요. 생각을 다스리는 건 중요합니다만 생각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생각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명상을 통해서 생각을 멈추는 법을 배우는 이유도 생각을 잘 쓰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웰빙 인지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웰빙 동기들, 이런 것들을 잘 확보하고 확립하고 추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특히 긍정심리의 수행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음 챙김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스트레스 마음 챙김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경험할 때 마음 챙김 하시잖아요. 예, 또 보면은 사람들이 편안할 때는 수행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명상 꼬박꼬박 하시다가도 별일 없으면 명상 조금 빼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다가도 또 고통스러워지면 또 그때 또 수행하려고 그러죠. 꾸준히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트레스 마음 챙기면 스트레스 경험하실 때 그 독특한 방법이 뭐냐면, 말하자면 이제 인지치료다 그러면 생각이 문제니까 생각을 픽스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픽스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음 챙기면 뭡니까? 난두잉이잖아요. 난두잉. 무위죠. 무위. 하지 않음이에요. 난두잉. 그런데 변화가 와요. 놀랍죠? 이게 단순히 인지적으로 알아차림만이 아니라 지켜내는 게 필요해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 힘입니다. 힘. 그래서 근데 왜 인지치료처럼 고치지도 않고 그냥 바라만 보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데 변화가 오느냐? 우리가 불건강한 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불건강한 doing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증상을 증폭시켜 오고 지속시켜 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 때문에 이제 탈조건화. 파브로프의 개가 조건화되잖아요. 처음부터 딸랑딸랑 소리에 침 흘린 거 아니잖아요. 근데 딸랑딸랑 소리에 침 흘리죠. 조건화. 탈조건화는요. 그걸로부터 벗어나는 거죠. 디소시에이션. 연합이 해체되는 거죠. 소거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행동치료 비슷해요. 마음 챙기면. 뭐 심리적인 행동치료가 할 수도 있겠죠. 그냥 있는 그 마음에 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외로움을 느낀다. 냉장고로 가지 마세요. 스마트폰으로 가지 마세요. 아, 왔니? 외로움아, 왔니? 내가 너를 충분히 품어주마. 그 외로움의 감정을 마치 처음 느껴본 것처럼 그 외로움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온전히 경험하겠다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의 관계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불안이면 불안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게 분노면 분노와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게 우울이면 우울과의 관계가 변화합니다. 그 힘입니다. 저는 종종 맷집이라고 표현합니다. 맷집입니다. 긍정심리가 이게 마음 챙김을 통해서 맷집을 기르고 긍정심리의 어떤 그 나의 어떤 필살기, 내가 어떤 필살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맷집이 없게 되면 한 방 맞으면 쓰러지게 되면 그걸 이제 시합에 나가게 되면 승리하기 어렵죠. 그래서 마음 챙김과 긍정 심리가 함께 이루어지면 좋아요. 마음 챙김은 일종의 맷집을 키운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품어내는 힘입니다. 불안을, 분노를, 외로움을. 그래서 그것이 이제 있는 그대로 보는 거고,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받아들임을 내포하는 거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챙김의 한편으로는 마음 챙김의 수행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긍정 심리에 적극적으로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수행이 함께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정서 마음 챙김인데요. 시간상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그 제 책에도 있고요. 소개해드린 책에도 있고 그러니까 그 제 블로그에도 있습니다. 제 아마 유튜브에도 몇 개 강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체크하시면서 그 내 정서를 그 객관화하는 그런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마음 챙김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챙김 관련해서요. 그 그냥 늘 깨어서 마음 챙김하면 좋겠죠. 근데 그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기한테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거를 딱 목표로 삼는 거예요. 내가 다른 때는 정신을 못 차려도 깨어있지 못해도 내가 요럴 때는 깨어있자. 그거 하나는 내가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미끼 마음 챙기면요. 우리가 이거 미끼를 물면 낚싯바늘이 걸리잖아요. 미끼를 물게 되면 그 낚싯바늘이 걸린다고요. 고통을 가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늘 반복돼요. 여러분 만약에 결혼한 지 10년 됐다. 그러면 결혼한 후에 1년 후에
싸울 때 비디오를 누가 찍고 또 지금 10년 지난 지금 누가 비디오를 찍는다면 아마 좀 얼굴은 늙었는지 모르지만 똑같은 패턴 나오지 않을까요? 어떤 특별하게 딱 걸리는 말이 있어. 말 혹은 말투 혹은 표정 이런 게 있죠. 여러분이 딱 트리거 되는 트리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적어두세요. 아, 내가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직장 동료 누가 요 말이 나오면 내가 꼭 이렇게 되는구나. 혹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젊은 SNS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뭘까요? 그 카톡에 답장하지 않을 때 숫자 사라졌어. 숫자 사라졌는데 답장 없어. 이거 뭐지? 그럴 때 뭐 어떤 사람은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울해지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게 하나의 그 미끼일 수 있죠. 그럴 때 딱 그런 내가 자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그 조건 그런 것을 미끼로 딱 미끼 목록을 만들어 놓게 되면 적어도 그럴 때 그 스트레스로 빠져들어가지 않고 떨어져서 바라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미끼 마음챙김 혹은 또 뭐 고집 마음챙김이라고 제가 이름 붙여봤는데요. 자기 나름의 고집이 있어.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것을 하나 잡아두고 일종의 뭐 그걸 그림자라고도 하고 콤플렉스라고도 하고 뭐 괴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부정적 습관의 구성체가 있어요 우리한테. 자기가 좀 그걸 한번 좀 마음 먹고 다스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은 체계적 마음챙김이라는 것은 늘 마음챙김 못해도 내가 딱 어떤 거 하나 붙잡아 놓고 그거 하나는 딱 알아차리고 그걸 떨어져서 볼 수 있는 힘을 기르겠다. 뭐 이렇게 한다면은 체계적 마음챙김 수행이고 일상생활에서 자기와 관련된 걸 볼 수 있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 애들이 뭐 밖에도 잘 못 나가고 그러니까 학교도 잘 안 갈 때도 많고 뭐 유치원도 잘 못 보내고 하니까 엄마들이 그냥 스트레스 높아져 가지고 낮에는 막 버럭버럭하고 또 밤에는 내가 왜 그랬나 이렇게 되면 애들한테 상처 주고 애들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막 반성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빠 반반 그런 말이 있어요. 나빠 반반 낮에는 버럭버럭하고 밤에는 반성한다는 거예요.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내가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그 분노 마음 챙김은 분명히 하자. 내가 아이들과의 상호작용할 때 어느 단서 때 혹은 내가 좀 잠을 못 잤다 내가 한 끼 굶었다 내가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내가 이런 데 미끼를 덥석덥석 물더라. 그럼 그걸 잘 알아야죠. 그러면 그럴 때 특별하게 주의를 잘 기울이면 마음 챙김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미끼 마음 챙김도 되고 또 자기 나름의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있으시다면 그거를 잘 마음 챙김하는 고집 마음 챙김도 추천할 만한 좋은 긍정심리 수행, 마음 챙김 수행, 일상생활의 마음 챙김 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활 속에서는 이제 특히 그 긍정심리 수행,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 이제 명상 수행, 마음 챙김 수행 말씀드렸고요. 이제 긍정심리 수행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웰빙 인지 기법,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종교가 계신 분이라면 뭐 성경, 금강경, 뭐 자신들이 좋아하는 뭐 그 글이 있지 않습니까? 뭐 때로는 이 또한 지나가리도 좋습니다. 그런 자기가 좋아하는 그러한 그 글들 그런 걸 통해서 지혜로운 나를 키운다. 우리 마음 사회이겠죠? 마음은 사회다. 마음 사회 이론. 마음은 사회입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나를 키울 것이냐, 불건강한 나를 키울 것이냐, 건강한 나를 키울 것이냐. 그 수행은 마음 사회 이론으로 보자면 불건강한 나를 키우기보다는 건강한 나들을 키우는 그런 훈련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나를 키우고 마음 챙김 명상으로 영점나 고요한 나를 키우고 지혜로운 나, 슬기로운 나, 자비 수행을 통해서 자비로운 나, 따뜻한 나 키우고 뭐 또 유머 수행을 통해서 또 그 유머의 나, 즐거운 나 키우고 이렇게 다양하게 저도 뭐 유머를 잘하지 못합니다만 하려고 마음 먹으면 좀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좋은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유머는 마음 챙김에 못지않게
그 객관화 능력을 키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마음 챙김을 하다 보면은 유머도 늘 수 있겠죠. 자기 객관화가 되니까. 그래서 이 유머는 특히 또 자기 객관화에도 상당히 훌륭한 수행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심리에서는 말이죠. 불건강한 마음이 있을 때 그거랑 싸움하지 않아요. 물론 뭐 그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을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불건강한 마음이 더 커질 수가 있어요. 처음 요 그림이 아니었는데 뭐하다 그림이 빠졌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러이러한 것 중에 하나의 마음이었는데 이 불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다 보면요. 이 불건강한 마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나머지 건강한 마음들은 못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불건강한 마음은 두고 건강한 마음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을 기릅니다.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를 양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불건강한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지만 그 영향력은 크게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질의응답을 많이 하려면 좀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웰빙인지 대표적인 게 이제 급여리가 있습니다. 급여리. 급여리는 뭐의 약자냐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별일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 이걸 합한 말입니다. 그 별이. 만트라처럼 주문처럼 외우면 도움됩니다. 그 별이. 그럴 수도 있지.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웬만하면 넘어갈 겁니다. 혹은 배웠다는 뭐에 좋으냐면요. 여러분이 후회되는 일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꾸 후회하지 마시고요. 배웠다 소리치십시오. 속으로. 배웠다. 배웠잖아요. 살면서 배웠잖아요. 다음에 그것을 잘 대처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실패는 없습니다. 성공만 있습니다. 배웠으니까. 네. 그 다음에 요즘 제가 많이 강조하는 게 몰바레입니다. 몰바레. 요 몰바레. 중요합니다. 스님들이 화두를 들듯이 일상생활에서 몰바레를 듭니다. 이거는 우리가 동기상태 이론에서 우리 동기가 없으면은 스트레스도 없고 웰빙도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과연 어떤 동기로 갖고 사느냐? 특히 스트레스 받았을 때 뭘 바래? 속으로 하시는 거예요. 뭘 바래? 내가 뭘 바라길래 저 말에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까? 이런 일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가 뭐지? 내가 뭘 바래? 이 뭘 바래를 통해서 자기의 동기를 깊게 천착합니다. 이거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가끔 돌아봅니다. 나는 뭘 바라나? 내 인생에서 뭘 바라나? 나 역시 제한된 삶을 살다 가는 사람인데 100년 안팎으로 살다 가는 사람인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인가?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가 나를 잘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잘 모릅니다. 의외로 잘 모르니까 그냥 남들 따라가요. 그래서 애들한테 대학을 꼭 가야 한다 그러고 서울에 있는 대학 가야 한다 그러고 서울 가능하다면 서울대학 가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아이들을 닥달하잖아요. 왜요? 잘 모르니까. 어떤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지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몰발에도 그 생각이죠. 마치 화두를 들듯이 하는데 답이 없는 그 답을 추구하는 화두가 아니라 이거는 스스로 이 생각을 통해서 깊게 숙고를 통해서 자기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해나갈 수 있는 좋은 숙고 방법입니다. 뭘 바래? 우선 나는 나에게 뭘 바라는가 출발이죠. 또 하나는 우리 스트레스와 웰빙이 주로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죠. 가장 가까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기쁨도 제일 많지만 고통도 제일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도대체 뭘 바라는 건가? 나는 남편에게 바라는 게 뭐지? 또 상대방에 대해서도 알아보세요.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죠. 우리 사회 속에 살아갑니다. 너는 남편은 뭘 바라고 사나? 남편은 뭘 추구하며 사나? 남편 자신이 잘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처럼 본인 스스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나는 뭘 바라나? 그 남편은 또 나에게 무엇을 바라나? 그러니까 관계에서 뭘 바래 하나만 잘 하셔도 그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잘 쓰는 웰빙 인지의 기법입니다. 긍정 심리의 수행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서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명상 마음 챙김만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사용하는 웰빙 인지의 기법, 긍정 심리의 수행을 통해서 나를 이해하게 됩니다. 나를 바로 알게 되면 어리석은 동기 욕구를 추구하지는 않게 되겠죠. 그런 건 내려놓게 되겠죠. 락강이 말한 식으로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지는 않겠죠, 이제. 그게 타자의 욕망인지 모르니까 내가 추구하잖아요. 바로 알고 보면 아, 이건 내 욕구가 아니야. 바깥에서 들어온 버그야, 버그. 잘못된 프로그램이야. 깨끗이 딜리트 해야죠. 내가 정말 삶 속에서 추구하는 동기를 찾아나가는 수 있는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관련해서 수용의 외도 웰빙 인지에 좋은 기법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왜 그러냐고 우리가 그 말은 쓰는데 실제로는 궁금하지 않고 그냥 저항의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남편이 뭐 술 먹고 늦게 들어온다. 왜 밤마다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야? 왜? 그때 궁금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항의 외죠. 아이가 컴퓨터 게임만 하고 공부 안 한다. 너는 왜 허구한 날 공부 안 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냐? 왜? 궁금한 걸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항하는 거죠. 그러나 그 똑같은 말이지만 그걸 가만히 숙고하듯이 속으로 얘기해 보세요. 왜? 왜 그런가? 왜 남편은 왜 밤마다 늦게 술 먹고 들어올까? 왜?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왜 남편이 밤늦게 술 먹고 들어오면 왜 화가 날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숙고하는 삶은요, 매우 중요한 수행법입니다. 생각을 비우는 명상법만이 아니라 생각을 적극적으로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사용하는 이러한 숙고의 방법은 생활 속의 수행으로 매우 권장할 만한 수행법입니다. 그래서 그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웰빙인지를 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1시간 넘어가가지고요. 제가 1시간 정도 내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 정도로 하고 마음사에도 이제 빼고 감사잡이만 말씀드리죠. 잘 아시죠? 감사, 자기 내면에 있는 충만된 것, 이미 충족된 것을 다시 한번 재활성화하는 것이죠. 그걸 깊이 숙고할 때 감사가 더 우러나죠. 그냥 평소엔 당연하지만 그 감사를 가만히 숙고해 보면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아닐 수도 있는데 내가 이것을 충족하고 나에게 충족된 상태에 있다는 거, 감사함이 우러나죠. 자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는 특히 그 심상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자기의 심상의 그 기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 자비할 땐 자기가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타인 자비할 땐 그 타인이 밝고 환하게 웃는 모습을 그리면서 진심을 다해서 그 자비를 기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주로 추천하는 것은 건평행성입니다. 건평행성,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의 문구입니다. 건강하기를, 평화롭기를, 행복하기를. 성장이라는 말은 그 보통은 고통이 없기를 이렇게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소극적 표현보다는 적극적 표현을 좋아합니다. 고통이 없기를라기보다는 고통을 경험하게 됐을 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먹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스트레스를 먹이 삼아 오히려 성장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을 때 오히려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기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기를이라는 용어보다, 그런 문장보다는 성장하기를이라는 문장을 저는 더 추천합니다. 그래서 건강, 평화, 행복, 성장을 하시고, 또 평소에도 그런 속말, 또 자기 대화, 마음 사이론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마음사 이론을 볼 때 마음 수행은 건강한 나들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건강한 나들의 양성.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혜로운 나, 여운 나, 자비로운 나, 뭐 등등 이런 나들을 키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힘드실 때 이런 자기 대화 추천합니다. 부르세요. 멘토처럼. 내 안에 마음 사회 안에 건강한 나 있어요. 지혜로운 나 있어요. 내가 지혜로운 상태에서라면 이 일을 어떻게 볼까? 이 일을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일을 내 친구가 지금 경험하고 있다면 나는 뭐라고 할까? 그럴 때는 지혜로운 나가 나와요. 마음 사회에 여러 나들이 있는데 이 지혜로운 나를 부르는 수행법입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구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내 안에 멘토가 있어요. 내 안에 지혜로운 나를 부르세요. 얘를 부르세요. 얘를 부르세요. 마음사회 무대로 부르세요. 일종의 다이얼로그 하는 겁니다. 그 지혜로운 나와 다이얼로그 하세요. 자비로운 나와 다이얼로그 하세요. 그러다 보면 지혜로운 나, 자비로운 나가 함께 성장하게 됩니다.